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과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과추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분석 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은 싸이 콘서트에서 아이유와 함께 이제 어땠을까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어땠을까? 과연 이 노래가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몇 장 슬라이드를 더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분석 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라는 그냥 질문을 가볍게 한번 던져보죠. 사실 인과관계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과관계라는 거는 뭐 동양, 서양 막론하고 사실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됐던 개념이고, 이런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또 철학적 논의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데이비드 휴메의 이제 인과율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데이비드 휴먼은 이제 인과관계가 어떤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형성된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을 맞추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공이 굴러간다 라는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을 맞췄을 때 공이 굴러가는 그런 여러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원인과 결과라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을 함으로써 이런 원인과 결과라는 관념이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주장이죠. 즉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객관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관념이라는 어떤 주장이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이런 휴메 경고야말로 나로 하여금 독단적인 선점에서 깨어나게 하고 또 사변 철학 분야에서의 어떤 연구에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사실 이런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율 부정은 어떤 서양 철학의 특히 사변 철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또 연구자들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각 연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정의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소통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 틀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뭐 분석 틀이라고 해서 사실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모두 이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관계와 어떤 통계적인 이해를, 통계적인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발전이 되어 온 건 사실이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분석 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어떤 수식이나 통계적 이해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수식 없이 좀 쉬운 사례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로서 우리는 이제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도널드 루빈 하버드 교수님이 이제 개발을 한 어떤 모델이라 어떤 루빈 인과 모델이라고도 부르죠. 사실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는 뭐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즉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의 인과 효과는 그 원인이 실제로 있었을 때의 결과와 원인이 만약 없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와의 어떤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과 효과를 정의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틀은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 특히 실증연구 분야에서 가장 어떤
지배적인 어떤 분석 틀이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바로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창업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시나요? 물론 저도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때 알 수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거를 모르니까 항상 고생을 하고 이런 책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의문이죠. 사실 이 책의 저자분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이런 책들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감정들, 그걸 그때 알았으면 당연히 좋았겠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생을 하고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은 사실 이런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접근이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표적인 인과추론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 관점에서의 인과 효과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비료의 사용과 이제 농산물 생산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 비료의 사용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비료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생산량이 현재는 100인데 만약에 연초에 비료를 쓰지 않았다면 생산량이 어땠을까? 만약에 그 생산량이 90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료를 사용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100 빼기 90으로서 10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교육과 임금 수준의 관점을 봤을 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해서 현재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만약 대학에 진학했다면 내 월급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 교육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정의하고자 하는 관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과 임금 수준을 생각했을 때 보건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 200만 원을 벌었는데 만약 어렸을 때부터 내가 충분히 의료보험을 누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의 내 월급은 달라졌을까? 만약에 지금 내가 300만 원, 200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의료보험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만약에 300만 원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의료보험, 즉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의 인과적인 효과는 월 100만 원이라는 어떤 임금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의문이 있죠. 물론 그거 당연히 알지.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2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를 모르니까 이런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 그게 정확히 유효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루빈 교수가 인과추론의 근본적 문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잠재적 결과, 만약에 그 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을 그 잠재적 결과는 현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가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추론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조금 쉬운 예시로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마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교육에 굉장히 이제 열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아이의 어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하죠.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독서가 논술 준비에 그렇게 좋다더라. 라는 어머니의 주장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물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마음속에는 분명히 어떤 인과적인
어떤 추론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어떤 인과적인 추론이냐면은 이 독서가 원인이 되어서 논술 성적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자 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어머니 마음속에 실제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책을 읽은 우리 아이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았을 때의 우리 아이의 성적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바로 독서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라는 생각을 하시고 독서가 논술 준비에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책을 읽었을 때 논술을 100점 맞았어요. 근데 책을 읽지 않았을 때는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 50점만큼이 바로 이 독서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논술이 이번 올해의 논술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올해의 논술 시험은 딱 한 번이죠. 즉 책을 읽었던 책을 읽지 않았던 그 반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항상 엄마 친구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항상 불만을 갖죠. 나와 엄마 친구 아들은 분명히 다른데 왜 맨날 비교를 하시냐라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불만은 정확하게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진짜 내 자신과 내가 만약에 책을 읽었던 결과와 내가 책을 읽지 않았을 때 결과를 비교하면 솔직히 억울하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와 비교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와 서로 다른 엄마 친구의 아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항상 부모님에게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고 사실 정확히 그게 어떻게 보면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어떤가요? 책을 읽은 우리 아이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 성적이 아니고 책을 읽은 엄마 친구의 아들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의 성적이 항상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 100점 맞았어요. 근데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는 50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50점의 차이가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어머니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와 엄마 친구 아들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제시되는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제시를 드릴 거예요. 인과추론을 어렵게 하는 양대 난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제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선택 편향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전 시간에 이제 한 가지 사례에서 이제 선택 편향이라는 단어를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정확하게 선택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분석 대상들이 처치 여부를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두 비교 대상 간에는 어떤 관찰되지 않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선택 편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엄마 친구 아들은 책을 읽었고 저는 책을 읽지 않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누구는 왜 왜냐면 엄마 친구 아들이 책을 읽고 또 제가 책을 읽지 않은 어떤 그런 여부는 직접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랜덤하게 막 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요인에서 간에 엄마 친구 아들은 책을 읽은 선택을 했고 저는 책을 읽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두 대상 간에는 어떤 관찰되지 않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선택 편향의 정의예요. 즉 선택 편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수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사실 수식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그냥 덧셈 뺄셈을 조금 더 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현실에서의 독서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의 성적을 비교하게 된다라는 게 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엄마 친구 아들과 우리 아이는 근본적으로 비교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죠.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자, 우린 수식에서 뭐 같은 수를
더하고 같은 수를 빼면은 항상 그냥 0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또 같은 수를 더하고 빼면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그 수식에는 뭐 전혀 영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같은 수를 빼고 더하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식은 변화가 없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책을 읽은 엄마, 친구, 아들의 성적과 대응되는 그 잠재적 결과는 사실 책을 책을 읽지 않은 엄마, 친구의 아들의 성적이겠죠. 즉 저는 이 지금 아래 식에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엄마, 친구, 아들의 성적 똑같은 숫자를 빼고 더할 거예요. 그랬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겠죠. 자, 그걸 나타낸 식이 이거예요. 책을 읽지 않은 엄마, 친구, 아들 성적을 빼고 더했죠. 그러니까 같은 수를 빼고 더하니까 뭐 변화가 없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선택 편향이 어떤 식으로 왜곡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실제 어머니가 주장하고자 하는 인과관계는 바로 이걸 거예요. 책을 읽은 엄마, 친구, 아들과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그 엄마, 친구, 아들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받았을 잠재적인 성적, 그 차이가 바로 실제 인과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책을 읽지 않은 엄마, 친구, 아들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 성적의 차이가 여기에 껴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로 선택 편향이라고 불러요. 즉 책을 읽지 않았을 때 애초에 우리 아들과 엄마, 친구, 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 책을 읽은 거와 상관없이 애초에 엄마, 친구, 아들은 그냥 공부를 잘하던 애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선택 편향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의 어떤 인과 추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과 우리 아이는 책을 읽었다는 그 독서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요인들에서 근본적으로 비교 가능한 대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 어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어떤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을까? 그게 가정 환경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즉 사실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인과 추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주장을 봤을 때 이런 선택 편향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사실 어머니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은 선택 편향으로 인해서 올바른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한다면은 뭐 아니면 되겠죠. 그 뒷감당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선택 편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현실에서의 문제에 어떤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앞서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 즉 선택 편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는 역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즉 어, 즉 x가 이제 선행 변수로서 원인이 되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제 후행 변수인 y가 도출되는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x와 y의 관계는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y가 원인이 되어서 반대로 x가 결과로 나오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상에서는 이 x와 y의 어떤 상관관계만 관찰할 수가 있고 x가 원인이 되어서 y가 결과로서 관찰이 되는 것과 반대로 y가 원인이 되어서 x가 결과로 관찰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즉 이런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는 모두 동일한 상관관계를 도출한다는 문제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경찰과 범죄율의 관계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지금 표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이제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본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X축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예요. 즉 경찰당 1인당 담당 인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찰관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쵸? 즉 X축이 많다는 거, X축의 값이 크다는 거는 경찰의 수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Y축은 여기서 보시면은
인구당 범죄율이에요.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음의 관계를 잇는 걸 알 수 있죠. 즉 경찰이 적을수록 범죄가 적게 일어난다. 다른 말로 경찰이 많을수록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상관관계를 직접 계산을 해본 건데, 실제로 보면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클수록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거죠. 즉 경찰관이 적을수록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렇다고 우리가 경찰이 많아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겠죠. 자, 예를 들면은 사실 보시면은 경찰의 숫자가 제일 많으면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을 보면은 뭐 부산 중구, 서울 중구, 대구 중구, 뭐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뭐 부산 동구 이러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름이 중구죠. 사실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번화하고 어떻게 보면 시내라고 볼 수 있죠. 뭐 서울 중구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명동, 뭐 을지로 이쪽이고, 뭐 부산 중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남포동, 과거에 이제 가장 번화했던 남포동이 있는 곳이고, 대구 중구는 이제 대구에서 가장 시내죠. 동성로가 있는 어떤 시내고, 광주 동구도 아마 이제 충장로가 있는 시내일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장 번화한 시내 지역에 경찰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범죄가 그만큼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 숫자가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겠죠. 즉 다시 말해서 경찰이 많아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즉 역인과관계에 의해서 도출된 착시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이처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는 사실 데이터상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경제학 연구들에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역인과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인과관계만을 분석했을 때 경찰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한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늘 데이터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상에서는 X가 Y를 야기하는 것과 Y가 X를 야기하는 것 간에는 데이터상에서는 똑같이 상관관계로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관찰된 어떤 그 관계가 혹시 역인과관계에 의해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아닐까라는 거를 늘 항상 의심하고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 편향과 역인과관계, 이렇게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보기 위한 거예요.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우리가 인과 추론의 문제는 한마디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가장 유용한 점은 그런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문제를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로 굉장히 범위를 좁힌다는 게 가장 큰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것이 인과 효과를 추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접근이라는 것을 인과적 결과 분석 틀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 가능한, 제가 실수로 비교 가능한이라는 걸 2개를 썼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비교 가능한 대상 찾기, 이게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교 가능한 대상을 우리는 카운터팩추얼이라고 불러요. 카운터팩추얼, 즉 비교 가능한 대상,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잠재적 결과, 그걸 우리는 카운터팩추얼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앞서 살펴본 그 독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의 독서 효과를 추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현실에서는 실제로 책을 읽은 엄마, 친구, 아들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 성적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인과관계뿐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선택 편향, 즉 책을 읽지 않았을 때
엄마 친구의 아들의 성적과 책을 읽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즉 비교 가능한 대상이 아닌 데서 오는 어떤 선택 편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은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도 너무 명확해요. 만약에 책을 읽지 않은 엄마 친구 아들의 성적을 알파라고 하면은 했을 때, 만약에 책을 읽지 않은 우리 아이 성적도 똑같이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 차이를, 만약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빼면은 0이 되잖아요. 즉 선택 편향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0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실제 인과관계만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비교 대상 간에 서로 비교가 가능해서 실제로 선택 편향이 사라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인과관계에 가까운 어떤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이런 선택 편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엄마 친구 아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아이와 가정 형편이 비슷하고 또 성장 배경이 비슷하고 또 과거의 성적이 비슷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따로 찾아내서 그런 아이들과 우리 아이의 성적을 비교한다면은 책을 읽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다른 어떤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가정 형편, 뭐 성장 배경, 뭐 성적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선택 편향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매우 작아서 인과적인 효과에 가깝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이죠. 자, 사실 이런 전략도 매우 훌륭하죠. 사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가정 형편,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이 중요하고 또 과거의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외에도 수많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변수가 유사한 아이들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요인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적이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죠.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은 비교 대상을 찾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비교 대상을 찾기, 이게 바로 인과추론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즉 카운터 팩추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와 가정 형편과 뭐 성장 배경이 거의 유사하고 또 유전자도 거의 유사한 비슷한 형제끼리의 비교를 하는 거죠. 사실 뭐 형과 동생이 있다고 하면은 뭐 형과 동생은 가정 환경이나 뭐 성장 배경은 거의 유사할 거고 또 같은 부모님 하에서 이제 낳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요인에서 오는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어떤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서 만약에 형이 책을 읽었고 그 동생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은 그 둘의 어떤 성적의 차이가 어떤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인과적인 효과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은 어떤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단계보다는 분명히 2단계가 좀 더 적절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제 인과 효과에 가까운 효과를 현실에서 추론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구자들은 이제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럼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랬을 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무리 형과 동생이 어떤 성장 배경이 비슷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같진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형으로 첫째로서, 둘째로서, 혹은 막내로서 갖는 어떤 가정 환경, 성장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형제간의 유전자가 같은 부모님으로 와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같진 않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비교하는 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진짜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고 학년과 나이가 똑같은 그런 대상을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단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의학 분야에서도 어떤 병의 환경적 요인과 어떤 유전적, 선천적 요인을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있어 왔죠. 자, 일란성 쌍둥이는 형제보다도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이죠. 왜냐하면은 나이와 학년이 똑같기 때문에 성장 배경이 형제들보다 더 유사할 거고, 유전자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완전히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요인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책을 읽었고 한 명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은 그 둘의 성적을 비교함으로써 현실에서의 독서 문제의 어떤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과학에서 가장 지배적인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접근법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과 추론의 대원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트리스 페리부스. 이런 세트리스 페리부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비교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원인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아야 된다. 이거를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세트리스 페리부스라고 불러요. 그 원칙이죠. 그래서 인과 추론의 대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하면은 세트리스 페리부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빼고 다 같은 조건을 찾자.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어떤 등록금이 그렇게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죠. 하지만 미국은 이런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차이가 꽤 많이 커요. 자,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게 바로 듀크 대학교와 UNC 채플힐 대학교예요. 그 비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지도에서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 미국이 굉장히 땅덩이가 크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듀크 대학교와 UNC 채플힐 대학교는 사실 굉장히 가까워요. 아마 차로 한 30분 정도면 갈 거예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사실 거의 근접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두 학교 모두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전미대학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이제 US 뉴스에 이제 따르면은 듀크 대학교는 이제 전미대학 이제 10위에 랭크되어 있고 UNC 채플힐은 이제 전미대학의 29위로 랭크되어 있어요. 미국이 워낙 대학교 숫자가 많다는 걸 고려하면은 사실 30위 이내에 든 학교든 거의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서로 둘 다 좋은 대학이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보면은 듀크는 이제 사립대학, 대표적인 사립대학으로서 등록금이 사실 굉장히 비싸요. 한 학기 등록금이 6만 불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 그에 반해서 UNC 채플힐은 이제 공립대학이고 특히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주민들은 등록금이 매우 낮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9,000불 정도로 사실 6만 불에 비교하면은 현저히 낮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을 해요. 비싼 사립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역의 좋은 주립대를 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뭐 전 세계 뭐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뭐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대학교를 붙고도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런 등록금의 차이가 크고, 사실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고서라도 만약에 그 공립대학에서 충분히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비싼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학생들의 이런 그런 등록금 부채예요. 왜냐하면은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졸업한 순간부터 수많은 빚에 이제 빚을 떠안은 채로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록금의 차이를 고려를 한다면 과연 사립대학을 가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다음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고 영어로 된 영상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어 자막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면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굉장히 뭐 양질의 자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제 그걸 활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자막이 있죠. 자막의 짤 아래에 자동 번역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언어들이 나오고 쭉 아래로 보면 한국어가 있을 겁니다. You have traveled long and far through jungles and deserts to learn econometrics. 자, 여기부터 볼게요. Take your first step towards becoming a metrics master. We will be studying the teachings of Master Joshua. He and Master Steve Fu built this place of learning. Our first lesson is not for training your hands, but for training your mind. Our metrics path leads to choices and consequences. But the way of metrics begins with questions. We consider questions of world-shaking importance. But some of our most interesting questions are personal. What to study, where to work, whether to marry your sweetheart. Here's a question you might have considered already. Should you go to an expensive private university like Carnegie Mellon or Duke? Or should you save money by going to your local state school, say Penn State or UNC? Facing two roads, you can pick only one. Pondering your direction, you naturally consider the outcomes that lie at the end of each road. What skills, connections, and opportunities await in each scenario? For one road, the one that you pick, all is revealed. Suppose you pony up big bucks for private school and head for a leafy campus. After graduation, alas, your first job proves disappointing, and you're also saddled with a mountain of college debt. You wish now that you could have seen what lies at the end of your path down the other road, the road that leads to state school and work and life beyond. Unfortunately, the path not taken is obscure. We call the road not taken the counterfactual. Counterfactual. The counterfactual road leads to potential but unrealized outcomes. Only by seeing the counterfactual can we evaluate our decision of private versus.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카운터팩추얼, 제가 가장 강조드렸었던 그 부분이죠. 비교 가능한 대상.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립대학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이 가지 않은 어떤 가상의 길, 즉, 그 사람이 만약에 사립대학을 가지 않고 퍼블릭 대학, 공립대학을 갔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즉 그런 비교 가능한 잠재적 결과를 우리는 카운터팩추얼이라고 하고 그 카운터팩추얼과 실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립대학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왜 어려운지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알 수 있죠. 가지 않은 길이라고 여기 나오죠. 즉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립대학을 입학해서 나온 결과는 볼 수 있지만 사립대학을 가지 않고 공립대학을 만약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잠재적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록 진짜 잠재적 결과는 볼 수 없지만 그나마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아내서 어떻게 비교할까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 분석 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연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봐볼게요. And we evaluate our decision of private versus public. But the counterfactual road is hidden. You can't see what's at the end of it. So what can we do? In what sense can we imagine counterfactuals? Imagine, perhaps, a cloning machine. We send your clone down the counterfactual road.
At the end of this fanciful journey, you'll meet your clone and compare notes. Really great. You then learn which of your two potential paths lead to a more rewarding outcome. We imagine that you and your clone are identical. You have the same genes and life experience, up to the point at which your paths diverge. This fact makes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of you especially revealing. The idea of a perfectly balanced comparison, mystical and mysterious as it sounds, is central to the hard-nosed quantitative discipline of econometrics. This idea is so important that masters have given it a Latin name, Ceteris Paribus. Ceteris paribus. Ceteris Paribus. Ceteris paribus means other things equal. All other things. With clones, we'd have perfect ceteris paribus. And we'd actually get to play out the counterfactual scenario. We'd have a clear picture of cause and effect. In our fanciful cloning experiment, the only differences between you and cloned you arise in the wake of a single decision to go private or go public. What comes later must therefore be caused by this single choice. Too bad cloning to discover counterfactuals is impractical, maybe even illegal. But cloning is also unnecessary. Metrics masters make it their business to discover something seemingly unknowable and obscure. What lies at the end of the road not taken? How's that possible? We don't have a cloning machine, but if you develop the right mindset, you won't need one. Wielded with judgment and skill, the weapons of econometrics can provide ceteris paribus comparisons. Time for your first test of ceteris paribus. Otto, does private university attendance pay? How would you discover this? By following two groups of students, one going private, the other public. Then we measure their average wages. This has been done. Here's what it shows. Those who attend private school earn 14% more. Then a private university is worth it. Have you forgotten about ceteris paribus? Look at the group of students on each road. Let's compare them as they set out for college. Are they truly similar? Do they have the same test scores, family background, and ambition? Almost certainly not. Surely, these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roups also affects their wages. Can ceteris really be said to be paribus? Fortunately, this is a training exercise. In the high-stakes world of real empirical work, forgetting ceteris paribus would lead you straight into the arms of one of our mortal enemies, selection bias. We'll learn how to confront selection bias next time we meet. Rest up. You'll need your strength. You're on your way to master.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앞서 비디오에서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론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틀과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듀크와 이제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듀크를 간 학생들이 있고 UNC를 간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제 어떤 졸업 후에 평균 임금을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앞선 비디오에서 설명이 됐죠. 왜냐하면은 사립대학교인 듀크를 간 학생들과 주립대학인 UNC 채프리를 간 학생들은 과연 나머지 배경에서 모두 같을까요? 즉,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는 비교 가능한 대상일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다를 수가 있죠. 그쵸? 예를 들면은 좀 부유한 어떤 집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좀 더 이런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를 가고자 하는 성향이 많을 거고, 조금 가정 형편이 쉽지 않은 학생들은 주로 이제는 이런 주립대를 가는 걸 더 선호하겠죠. 즉, 그런 어떤 가정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그런 요인도 당연히 어떤 졸업 후의 임금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떤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립대와 공립대를 갔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비교를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어떤 효과를 추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쉽게는 쌍둥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쌍둥이 둘이 있다고 했을 때 일란성 쌍둥이면 더 좋겠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뭐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둘 다. 근데 한 명은 이제 듀크를 갔고 나머지 한 명은 UNC 채플리를 갔어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후에 직장을 다녔을 때 이제 그 임금을 비교를 함으로써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어떤 교육 효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일란성 쌍둥이를 이렇게 데이터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들 중에 또 이렇게 딱 비슷한 수준의 사립대와 공립대를 이렇게 딱 가는 경우도 사실 찾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이제 창의적으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전략들이 결국 목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counterfactual, 즉 세테리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듀크를 간 학생들과 예를 들어서 UNC 채플리를 간 학생들이 조금 뭐 배경이 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사실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그런 차이들을 사실 모두 다 관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연구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면은 그런 다양한 그 어떤 아이의 어떤 성적과 아이의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그런 입학 과정에서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둘 다 비슷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둘은 분명히 그러면은 어떤 이력서도 레주메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이 듀크와 UNC를 지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둘 다 합격을 했단 말이죠. 듀크에도 합격을 하고 UNC에도 합격을 하고. 그 말은 둘이 똑같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거는 둘의 어떤 성장 배경 그리고 특히 미국은 어떤 그런 대외 활동이 굉장히 이제 대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 배경에 따라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외 활동도 좀 유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대외 활동 어떤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그들이 이제 좀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학교에 동시에 합격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둘 다 학교를 두 개를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은 이제 둘 다 합격하고도 듀크를 갔고 한 명은 둘 다 합격하고도 채플리를 갔어요. UNC 채플리를 갔어요. 그랬을 때 이 둘은 둘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은 비슷할 건데 둘의 어떤 마지막에 선택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를 함으로써 어떤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어떤 효과를 비교를 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연구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죠.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하에서는 이제 모든 목적은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아서 분석하자. 이걸로 이제 점철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얼마나 이제 비교 가능한 대상을 더 잘 찾고 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어떤 인과추론 연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